안녕하세요. 지공TV입니다. 오늘은 이기적 유전자 네 번째 시간으로 진화생물학으로 본 남녀 갈등 페미니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7에서 9장, 특히 9장에서는 암소 갈등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내용은 남녀 갈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진화생물학과 페미니즘은 앙숙관계인데 왜 그런지는 이후 별도의 동영상으로 다뤄볼 계획이고요. 오늘은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은 진화생물학을 아주 싫어합니다. 진화생물학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라는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페미니즘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몬 드 보부아르가 1949년 출판한 제2의 성에서 한 말,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성이란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수동적이고 남성에게 지배받는 게 아니라 사회와 문화가 그렇게 여성이 행동하도록 키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화 생물학자 그 누구도 남녀 성차별이 옳다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화 생물학자는 남녀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다르며 이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진화된 특성으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데 진화 생물학이 설명하는 이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은 전 세계 인류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일치합니다. 진화 생물학자 그 누구도 여성은 수동적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진화 생물학이 파악하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은 수동적이며 이는 여성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성에 대한 각종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보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거죠. 여자는 예뻐야 한다. 남자는 돈이나 권력이 있어야 한다. 여자 팔자 뒤움법 팔자다.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여자는 미모와 몸매가 권력이다. 남자는 여자의 가슴과 골반에 아주 집착한다.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어린 여자를 찾는다. 여자는 수동적이고 남자는 능동적이다. 한데 진화생물학은 과학적 근거로 볼 때 여성들이 실제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냥 허구의 산물 혹은 상상의 산물, 사회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습득된 특징이라는 것, 즉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화생물학이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아닙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을 된장녀라고 비하하죠. 왜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마련해 가야 하는데 여자는 몸만 오냐? 왜 데이트할 때 남자가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하나? 여자는 왜 이리 남자의 조건을 따지냐? 남자를 볼 때 감정적 사랑보다는 돈과 권력만 중시하냐? 여자들은 왜 이리 어장관리만 하냐? 이것 다 진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진화의 산물인 겁니다. 따라서 된장녀는 진화적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 책은 결혼 짝짓기를 협력의 과정이 아니라 암수 경쟁의 과정으로 봅니다. 모든 개체는 생존 경쟁을 벌이는데 암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짝짓기 및 이후 양육 과정에서 암컷과 수컷은 자기 노력은 최소화하고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한데 난자는 정자보다 더 크고 비싸고 희소하지만 정자는 생산하기 쉽고 비용도 훨씬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난자 직경이 정자보다 30배 내지 40배가량 큽니다. 인간 난자는 한 달에 한 번만 생산 가능한 데다 폐경기까지 있으므로 평생 500개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정자는 한 번 사장할 때 1억에서 2억 개 정도 나옵니다. 더구나 인간 남성은 나이가 들면 성적 능력은 약화되지만 폐경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암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이기적 유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수컷은 큰돈을 버는 모험적인 도박꾼으로 암컷은 안정형 투자가로 볼 수 있다. 여러 수컷이 암컷을 놓고 싸우는 일부 다처인 종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암컷이 만들 수 있는 자식의 수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수컷이 만들 수 있는 자식의 수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 암컷은 양육 투자를 수컷보다 훨씬 많이 하므로 기본적으로 착취당하는 성이다. 착취의 근본적인 진화적 근거를 난자가 정자보다 크다는 데 있다.
암수 누구나 총 번식 성적의 최대화를 바란다. 수컷들은 일반적으로 아무 암컷하고나 짝을 짓고 자식 부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항해 암컷은 두 가지 대책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남성다운 수컷을 뽑거나 다른 하나는 가정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수컷을 뽑는다. 수컷은 양육 부담 없이 정자만 방출하면 되므로 되도록 많은 암컷과 짝짓기를 하면 됩니다. 귀한 난자를 가지고 있고 양육 부담이 있는 암컷은 수컷이 바람둥이인지 아닌지, 능력은 있는지 없는지, 자신에게 계속 충성할지 아닐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남성다운 수컷이란 능력 있는 수컷이고 가정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수컷이란 정자만 방출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암컷과 새끼를 사랑하고 계속 부양하는 수컷입니다. 암컷은 또 하나 전략이 있는데 수컷을 속여서 자기 자식을 수컷의 친자식이라고 속여서 입양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암컷은 직접 임신하고 출산하기 때문에 자식이 친자식이라는 게 확실하지만 수컷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남자를 오쟁이진 남자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5 내지 10% 정도의 남자는 항상 오쟁이진 남자였다고 합니다. 유전자 친자 확인 비용이 저렴해진 현재 자식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남편들이 생기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데 지난 2003년 나온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의 경우 아빠가 니모를 키우고 니모가 사라지자 수말리를 찾아 헤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가 대부분 암컷이 새끼를 키우지만 물고기는 아빠가 키웁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물고기가 체외 수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암컷이 난자를 먼저 배출하고 여기에 수컷이 정자를 뿌려 수정합니다. 암컷은 먼저 도망갈 기회가 있고 수컷에게 새끼 양육을 덤터기 씌우는 겁니다. 이처럼 동물계에서도 암컷과 수컷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생물종에 따라 양육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물고기는 90%가 수컷이 새끼를 키웁니다. 조류는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새끼를 키웁니다. 조류 새끼는 클 때 너무 많은 먹이를 먹기 때문에 엄마 아빠 둘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새끼를 키우기 힘듭니다. 포유류는 95%가 암컷 혼자 새끼를 키웁니다. 수컷이 도와주는 경우에 5%에 불과한데 인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포유류 암컷이 독박 육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끼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방이 오직 암컷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인간 남성은 유방이 있지만 퇴화해서 젖이 안 나옵니다. 남편이 도와주지만 말 그대로 거들 뿐입니다. 저도 결혼해 애들이 있지만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것 외에 양육은 모두 아내의 책임이었습니다.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은 그럼 어떤 신랑을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돈과 권력이 있어 자신이 아이들을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해줄 남자를 골라야 합니다. 또 하나 자신을 계속 사랑해 줄 남자를 골라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금방 실증 내고 다른 여자한테 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성은 연애할 때 남성의 조건을 이리저리 따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남성이 마음에 들어도 일단 튕기고 연애 과정에서 밀당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야 남성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뒤에도 여전히 자신을 좋아해 줄지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른바 쉬운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남성은 더욱 애가 날 것이고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여성은 남성의 키를 중시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탄생했고 19만 년을 수렵 채집으로 살았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 최고의 남편은 사냥을 잘해서 아내와 자식에게 고기를 안정적으로 갖다주는 자입니다. 키 크고 덩치가 커야 사냥을 잘하죠. 덩치가 커야 나쁜 놈들로부터 아내와 자식을 보호해줄 수 있죠. 이에 비해 남성은 여성의 몸매를 유심히 보는데 몸매란 결국 골반과 가슴의 크기죠. 골반이 커야 아기를 잘 낳을 것이고 가슴이 커야 젖이 잘 나올 겁니다. 사실 유방의 크기와 수유 능력은 큰 상관이 없다는 게 정설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큰 가슴은 젖도 잘 나온다는 걸 상징할 수 있죠. 여성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것은 남성들을 자기 주변에 모이게 하고 그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 가운데 최고의 남성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진화생물학은 해석합니다. 따라서 진화생물학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불편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진화생물학의 과학의 이름으로 성차별과 여성 불평등을 합리화한다고 비난하지만 수컷들도 아주 괴롭습니다. 남성은 정자 시절부터 난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고 나중에 예쁜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 역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진화생물학에 따르면 이런 수컷의 괴로움 역시 과학적으로 타당한 겁니다. 한데 이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특히 심한 포유류의 경우 특히 잘 들어맞습니다. 무성생식을 하는 박테리아 같은 경우 이런 경쟁이 필요 없겠죠?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암수의 경쟁도 주로 포유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 4,500종이 있다고 하는 포유류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수컷은 과시형입니다. 수컷은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화려한 색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식자 눈에 잘 띄어 생존에는 불리하지만 그 대신 암컷에게는 화려한 색채로 유혹을 해 성적으로 매력적 개체로 보이게 됩니다. 숫사슴의 거대한 뿔은 도망가기에 불편하지만 위압감을 주고 암컷에게 건장하고 능력 있는, 즉 유전자가 훌륭한 수컷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암컷과 짝짓기를 쉽게 하고 후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걸 찰스 다윈은 성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암컷과 수컷의 덩치가 다른 현상을 성적 이형이라고 하는데 포유류는 대개 수컷이 암컷보다 큽니다. 이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때문에 수컷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수컷 공작의 꼬리털은 너무 거대해서 생존에 불리합니다. 하지만 색깔이 화려해서 암컷에게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다른 가설은 핸디캡 이론입니다. 수컷 공작은 나는 이 정도 거대한 꼬리를 가지고도 살아남았다. 이 정도로 내 능력은 대단해 라고 과시하는 거죠. 사자 앞에서 껑충껑충 뛰는 가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맹수 앞에서 높이 뛰므로써 사자에게 너는 아무리 해도 나를 잡을 수 없어 라고 과시한다는 거죠. 물론 암컷은 이런 수컷의 능력을 포착하고 매력을 느낌으로 짝짓기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실제 남자는 여자를 꼬실 때 뻥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를 위해서 능력에 맞지도 않게 외제차를 끌고 나오는 건 역시 다 과시 전략이죠. 한마디로 남자는 허세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암컷의 전략은 신중해입니다. 포유류 암컷은 임신해야 하고 새끼를 키워야 합니다. 즉 수컷보다 더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리저리 재서 건강하고 강하고 가정에 충실한, 즉 자신에게 계속 충실한 수컷을 골라야 합니다. 인간은 결혼할 때 대개 남성이 집을 마련합니다. 한데 새들 중에는 수컷이 둥지를 마련하고 이 둥지를 살펴본 뒤 암컷이 짝짓기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수컷의 집을 마련하는 능력을 보고 짝짓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간은 임신 기간도 길고 아기는 머리가 너무 커서 너무 무력하게 태어납니다. 최소 15년은 키워야 제대로 구실을 하죠. 따라서 여성은 남성을 고를 때 특히 면밀하게 조건을 따집니다. 한국 남성들은 왜 데이트 비용을 남자만 대나? 결혼할 때 왜 남자만 집을 마련해야 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진화생물학에 따르면 난자는 비싸고 귀하고 정자는 싸고 흔합니다. 여성은 장기간 임신하고 독박 육아를 하기 때문에 투자액이 남성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 간의 투자액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데이트 비용인 겁니다. 또 집이 마련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 결혼을 하므로 주택 마련도 남성으로 하여금 혼전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 294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암컷이 교미를 허락하기 전에 수컷에게 자식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여 교미 후에 수컷이 처자를 벌인다고 해도 결국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기적 유전자에는 암수의 전략을 게임 이론처럼 시뮬레이션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암컷은 조신형과 경소령으로 나뉩니다. 조신형은 수주간에 걸친 수컷의 구애를 평가하고 교미하고 경소령은 누구하고도 즉시 교미합니다. 수컷은 성실형과 바람둥이형으로 나누는데 성실형은 장기간 구애를 하고 교미 뒤에도 암컷 곁에 머물러 양육을 돕습니다. 바람둥이형은 암컷이 즉시 교미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암컷을 찾아가고 교미에 성공해도 암컷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암컷의 6분의 5가 조신형, 수컷의 8분의 5가 성실형으로 된 개체군이 진화적으로 가장 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신형 암컷과 성실형 수컷만으로 구성된 집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경소령 암컷이 하나 끼어들면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이 집단 안의 수컷은 모두 성실형이므로 좋은 아버지거든요. 경소령 암컷이 대성공의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컷 쪽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아주 소수라도 바람둥이 수컷이 등장하면 다른 수컷들은 성실형인데 이놈만 바람둥이므로 암컷과 최대한 많은 짝짓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수컷에서도 바람둥이가 크게 늘어납니다.
결국 이 집단은 경소형 암컷과 바람둥이형 수컷 천지가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조신형 암컷이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수컷 입장에서 조신형 암컷과 짝짓기를 하는 게 유리하니까. 경소형 암컷은 새끼를 제대로 키우지 않을 테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하지만 신종형 암컷은 전체의 83%, 성실형 수컷은 63%입니다. 암컷 수컷이라고 표현했지만 여성 남성이라고 해도 거의 들어맞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여성 몸이 해프면 안 된다, 정숙해야 한다 등이 요구됩니다. 남자는 바람 피우는 것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관대하게 바라봅니다. 이혼의 상당수가 배우자의 불륜 때문인데 대부분 남성이 저지르는 거죠. 결과적으로 남녀 불륜에 대한 사회인식 차이를 진화생물학은 합리화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데 진화생물학은 자신의 후손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게 모든 생물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진화생물학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아주 설상가상인 겁니다. 여성은 직접 임신하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아기가 자기 자식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아기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화생물학에 따르면 자기 유전자를 공유하는 자식에게 애정을 쏟아야 하므로 외삼촌은 아버지에 비해,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에 비해 아기의 이타주의를 발휘할 겁니다. 문화인류학에서도 간통이 흔한 사회에서 외삼촌 조카에게 애정을 쏟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외삼촌 효과라고 합니다. 한데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아기가 남편의 자식임을 보증해야 한다면 평소 정숙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쉬운 여자, 해픈 여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꾸로 남편은 아내에게 정조를 요구합니다. 남편 이외에 그 어떤 다른 남자에게 눈길 돌리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조, 정숙은 그 어느 사회에서나 여자의 미덕으로 통합니다. 또 일부일처제, 즉 한 명은 남편의 한 명의 아내가 생활하는 건 아기가 남편의 자식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수단입니다. 즉 페미니즘이 여성 억압의 대표적 제도로 간주하는 일부일처제가 사실은 자식이 남편의 아기임을 확인해 주는 수단으로 탄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데 현실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죠. 과거의 남편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상 일부일처제만 허용하지만 성매매 등을 통해 남편은 쉽게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도킨스는 진화적으로 볼 때 여성에게는 일부일처제 경향이, 남성에게는 나눈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화생물학과 남녀 갈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진화생물학에 따르면 된장녀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 즉 진화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이기적 유전자의 경쟁 관점에서 본 도킨스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도 갈등과 경쟁으로 파악합니다. 우리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누구나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부모도 자식을 편애합니다. 부모 자원은 한정돼 있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이른바 잘난 자식, 생존 가능성이 높은 자식에게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 동영상을 보면 한 번은 그가 학생들에게 장녀나 장남인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합니다. 60% 이상의 손을 듭니다. 첫째는 진화적으로 IQ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기적 유전자 논리에 따르면 부모 자원은 한정돼 있고 따라서 이미 자원이 투입된 첫째를 계속 물어주는 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구상 어느 사회나 첫째 선호가 존재합니다. 여성은 폐경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화생물학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노령 후 산모가 낳은 아기는 기대수명이 짧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젊은 딸의 자식인 손주를 키워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를 할머니 가설이라고 합니다. 손주와 할머니의 유전적 근연도는 4분의 1이지만 손주 2명을 키워주면 근연도가 2분의 1인 친자식 1명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데 문제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에는 폐경기가 없습니다. 또 왜 인간 남성은 늙으면 성적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정자가 아예 방출 안 되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할머니 가설 역시 페미니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 양육은 오로지 여성의 몫이라는 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거니 기분 나쁜 이론입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서로 누구보다 친하지만 동시에 싸우기도 합니다. 아기를 키워본 분이라면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나 누나가 엄청나게 질투하는 걸 잘 알 겁니다. 막 태어난 동생에게 부모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를 형이나 누나가 못 견뎌야 하는 거죠. 다 부모로부터 자원을 얻어내기 위한 경쟁의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기적 유전자에는 만일 내가 다른 한 배 병자보다 훨씬 적다면 버둥거릴 것 없이 죽어라는 지령을 내리는 유전자 풀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도 써 있습니다. 유전자 관점에서 볼 때 허약한 녀석이나 강한 녀석이나 어차피 근현도는 50% 마찬가지인데 허약한 녀석을 키우기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는 거죠.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 각자 입장에서 볼 때 근현도가 2분의 1로 같습니다. 한데 왜 부모가 일방적으로 베풀까요? 이기적 유전자는 부모가 나이가 많고 매사에 더 능숙해서 자식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무엇보다 자식이 부모보다 기대 수명이 길다는 점을 듭니다. 기대 수명이 짧은 부모에게 자식이 이타주의를 실행하는 것보다 기대 수명이 긴 자식에게 부모가 이타주의를 실행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도킨스가 이를 유전자의 이득 관점에서 부모 자식 사랑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랑은 인간만의 특징이고 아주 고상한 행위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도킨스는 아주 냉혹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과학적으로 유전자의 이득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동영상을 보셨다면 자괴감이 들 겁니다.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 모든 게 유전자의 명령이고 인간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인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 생물학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후손을 낳아 유전자를 후대에 전하는 게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한데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 공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저출산 때문에 고민입니다. 진화 생물학에 따른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대한 많은 자식을 낳는 게 유전자의 명령이라면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자식 숫자가 왜 겨우 3명에 불과할까요? 왜 한국 최고의 부자 이건희 회장은 겨우 딸 3명에 아들 하나, 즉 4명을 낳고 말았을까요? 이들이라면 자식 1000명, 아니 1만 명도 키울 수 있는데 말이죠. 이에 비해 과거 왕들은 보통 수십 명, 심지어는 수백 명의 자식을 뒀습니다. 과거 농업시대에 자식을 많이 낳은 이유는 농사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노동력이란 곧 사람 숫자, 특히 남성의 숫자였고 그래서 과거에는 되도록 많이 낳았고 노동력에 큰 도움이 되는 남자아이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 공업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람 숫자보다는 기계를 다루는 정신적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낳기보다는 자식을 적게 낳더라도 많은 자원을 투입해 제대로 교육시켜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과거 농업시대에는 자식 숫자가 곧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현대 공업시대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들이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겁니다. 한 사회가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사고로 죽는 것까지 감안해 합계 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합니다. 한데 공업이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합계 출산율 2.1명을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 1.0명도 안 돼서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이죠. 이는 진화 생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는 자식을 최대한 많이 낳는 게 설사 유전자 명령일지라도 구체적 환경에 따라 그 발현 양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결정론은 환경에 따라 그 발현 양태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을 안 갖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